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답 나오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팡. 자, 여러분들 우리 고려 외교를 지금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9강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힘내셔야 돼요. 우리 끝까지 완강해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빠르게 진격해서 완강을 해야 됩니다. 고려의 외교는요 정말 가슴 뜨거워요. 와, 진짜 난 이거 보면서 아니 도대체 고려는 어떤 나라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고려 500년 동안 매번 매 시기마다 끊임없이, 그것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이 있었거든요. 그 외적의 침입이 있었을 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어땠을까? 난 정말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기를 너무 잘했다,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전쟁의 시간이 바로 이 고려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렇게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인들이 외교를 정말 잘합니다. 진짜 고려의 외교는 아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시대의 어떤 외교관들이 배워야 돼요. 정말 보고 배워야 될 그런 외교가 바로 이 고려의 외교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고려의 외교 공부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될지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고려에 쳐들어왔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텐데, 일단은 제가 항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를 이끌었던 그 시기, 그 세력들. 자, 고려 초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은 바로 호족의 시대다라고 설명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제 고려 중기로 와서는 자, 이 호족들이 바로 문벌 귀족화됩니다. 그죠? 문벌 귀족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문벌 귀족들은 무신들에 의해서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무신들은 또 몽골과의 어떤 그 싸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뒤로 오면 이제 권문세족, 그죠? 권문세족들이 또 올라오게 될 겁니다. 권문세족들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항상 제가 이 고려 첫 강에 말씀드렸지만 고려의 어떤 그 시기를 나눌 수 있는 역사 주도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시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이 호족의 시대, 고려 초기란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런 그 구분법은 사실은 좀 기계적인 구분법이긴 합니다. 맨 처음에 쳐들어왔던 게 거란족인데, 그럼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럼 다 호족의 시대냐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워요. 문벌 시대가 겹쳐 있기 때문에.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대 이제 누가 쳐들어왔냐면요, 거란족이 쳐들어와요. 네, 바로 거란족이 쳐들어옵니다. 자, 이 거란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바로 요 나라예요. 요 나라. 이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가 몇 세기였냐면 10세기에서 11세기. 10세기에서 11세기 이 거란족이 지금 쳐들어왔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 시대. 이 시대는 이제 누구랑 또 부딪히냐면 여진입니다. 여진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금나라예요. 금나라고요. 이때 시기는 몇 세기였냐면 이건 12세기예요. 12세기.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죠. 몽골이 또 쳐들어옵니다. 몽골. 자, 이때는 몇 세기였냐면 13세기. 그죠? 그리고 14세기에 와서는 이제 그 원간섭기로 연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10세기, 11세기인 거란, 12세기인 여진, 13세기인 몽골, 그리고 14세기인 홍건조가 외고도 쳐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주로 그 시대에 맞서 싸웠던 어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 막아내요. 먼저 1차 침입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차 침입. 자, 이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을 때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하죠. 바로 서희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서희의 이 외교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았어요.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그 시대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 아직은 그래도 첫마음이야. 아직은 고려를 세웠던 그 첫마음이야. 고려가 어떤 나라야? 고구려 개성한 나라잖아요. 그런 어떤 정신들,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주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 거란주의 초대를 왔을 때 서희 그러니까 많은 대신들은 그랬어요. 이 거란주의 초대를 오니까 거란주의 맨 처음에 땅 내놓으라 그랬거든요. 그냥 땅 좀 떼어주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서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냐? 아니 지금 우리가 그들과 이야기도 안 해보고 싸워보지도 않고 땅을 떼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되면 역사에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역사를 의식하면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판단, 내가 하는 행동이 역사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윤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땅을 내어주면 우리의 후손들,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전 정말 소름이에요. 와, 역사를 의식하면서 저 서희라는 사람은 행동하고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희가 얘기하죠. 내가 그럼 한번 나가보겠다.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든 뭐라든 단판 한번 지어보겠다. 나한테 군대 달라. 라고 해가지고 서희가 나가는 거예요. 서희가 딱 나간 다음에 그 거란장수 소손영하고 회담을 하죠. 여기서 정말 이 서희의 기가 막힌 외교술. 여러분들 외교라고 하는 거는요. 보여지고 있는 패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감추고 있는 그 패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란은요. 고려랑 싸우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밖에 없었어요. 거란은요. 지금 송나라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송이 고려하고 친하거든. 그러니까 거란이 송을 치러 내려갔을 때 그 배후의 고려가 혹시 송을 도와가지고 거란을 치면 배후가 지금 비게 되니까 그거 좀 정리하려고 고려 와가지고 너희들 빨리 항복해.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서희가 봤을 때 그러면 거란은 우리랑 싸울 의사는 별로 없을 거야.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바로 송과의 관계를 끊는 거겠지. 그럼 끊는다고 얘기를 해주자.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것을 한번 취해보자 라고 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거란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거란은 야 너희들 빨리 우리한테 항복하고 땅 내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패예요. 하지만 감춰져 있는 패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서희는 그 감춰진 패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너희랑 관계 좋게 할 수 있어. 송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면 정리 한번 해볼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 거란 쪽에 우리가 뭔가 관계를 맺으려면 그 길목에 여진족 애들이 땅을 갖고 있거든. 그 땅을 우리가 좀 관리할 수 있어야 우리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계속 좀 원활히 할 것 아니냐. 어떻게 그 땅 내놓을래? 오히려 거란한테 땅 내놓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왜 나온 거냐면 바로 이 서희가 정확하게 그들의 패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여기서 대화 나와요. 너희는 뭐 고구려 계승이다, 뭐 신라 계승이다, 뭐 이런 고구려 계승, 신라 계승 의식 나와요. 이런 거는 그냥 보여주고 있는 형식이야. 보여주고 있는 그냥 문의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거는 현재의 그 상황 속에서 거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 뭐 고구려 계승, 신라 계승 이건 명분일 뿐이란 얘기예요. 거란이 주판을 튕겨보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거 조금 땅 땡겨주면은 송과의 관계 정리하겠다고? 오케이, 알았어! 라고 해서 덜렁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외교예요. 이게 외교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상대방이 감춰놓은 그 패를 읽는다는 것, 그리고 그 패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 얻어낸다는 것, 외교관이 해야 될 가장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이 서희는 해냈던 것이죠. 역사가 무엇인지를, 역사에서 내가 하는 행동일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서희였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중을 읽어내면서 가장 최고의 외교 전략을 써냈던 인물이 바로 서희였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고요. 외교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희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서희의 어떤 그 단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얻어낸 게 뭐였어요? 네, 이걸 통해서 얻어낸 게 바로 강동 육주다. 강동 육주다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강동 육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차 넘어가고요. 3차 바로 가겠습니다. 자, 3차에서 활약했던 인물.
자, 2차 이제 거란이 야, 너희들 왜 저 송가에 가게 끊는데 안 끊어? 라고 또 쳐들어와요. 2차 잘 해결해요. 송가에 가게 끊겠다고 해요. 그런데 또 안 끊어. 그러니까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차예요. 이때쯤 되니까 고려도 이제는 한번 맞짱을 떠야 될 때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강감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감찬. 강감찬이 바로 귀주, 강동 6주 중 하나예요. 바로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네, 바로 이 강동 6주 중 하나가 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희가 얻어냈던 이 강동 6주가 얼마나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강감찬이 거길 토대로 해가지고 대승을 거두어냈다라는 것이죠. 와우, 정말 여러분들 진짜 이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외교 전략가 서희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란의 1차 침입과 2차 침입 그리고 3차 침입을 물리쳤던 바로 고려였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이게 끝나고 나서요. 특히 이제 3차 침입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한번 그들의 침입을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이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초조 대장경이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만든 그런 대장경이라는 것이죠. 이 초조 대장경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 개경에다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개경에다가 나성을 축조하는 3차 침입이 끝나고 나서 나성을 축조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죠. 예, 천리장성을 또 축조합니다. 천리장성. 여러분들 천리장성 우리 역사에서 교과서에서 한 2번 정도 등장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고구려가 당나라의 그 대비를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죠. 네, 저쪽 만주 쪽에 이때 이제 연개소문의 어떤 권력이 강화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 이 거란족 침입을 막아내고 나서 만든 게 바로 이 천리장성이더라. 여기 제가 이렇게 쭉 천리장성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천리장성은 여러분들 누구를 방비하기 위해서였냐면요, 바로 네, 거란을 방비하기 위해서. 거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진도 방비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천리장성을 지금 축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거란 침입 때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또 쳐들어와요, 12세기. 이번에 이제 거란을 무너뜨리고 또 여진이라는 나라가 또 성장합니다. 이 여진은 정말 우리 역사에서 정말 끈질기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여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그 고구려 때 말갈족 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고요. 고려 시대 와서는 또 이렇게 우리를 또 괴롭히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조선 시대 와서는 알잖아요. 금나라죠. 뒤에 오는 금나라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되잖아요. 즉 우리한테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나라이기도 합니다. 진짜 여진족과 우리 이 민족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 여진족이 이때 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윤관이라는 인물이 이때 활약을 해요. 이때 윤관이라는 인물이 여진족이 지금 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크진 않았거든요. 얘들 좀 한번 좀 이렇게 손을 좀 봐줘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여진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수 군대를 하나 만들어요. 그 특수군이 뭐냐면 바로 별무반입니다. 별무반을 조직을 해요. 자, 이 별무반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건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이 여진족이 또고독 말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린 사실은 이 말 타고 다니는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그럼 우리도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별무반이에요. 이 별무반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신기군, 신보군, 그리고 항마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신기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기병이에요. 말 타고 다니는 기병입니다. 그리고 신보군이라고 하는 것은 보병입니다. 보병입니다. 그리고 항마군, 마귀를 항복시킨다. 이건 바로 승려예요, 승려. 예, 승려들로 구성된 승군이에요, 승군. 자, 이렇게 구성된 이 별무반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여진족을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줘요. 그래서 그 여진족이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동북구성. 이 동북구성을 확보를 해요. 와, 이 엄청난 영토를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동북구성의 위치가 어딘지 아직 지금 학계의 학설이 좀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 동북구성의 지도를 갖고 시험 문제 내기는 어려워요. 강동 6주를 갖고 시험을 낼 수는 있어도 동북구성 갖고 시험 문제 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 어쨌건 간에 이제 동북구성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너무 넓은 거라, 너무 넓으니까 결국 여진지를 돌려달라고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땅을 그냥 확보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끼리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지역에 누군가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을 누가 통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관리 차원에서 힘들다라고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돌려받은 이 여진족이 무럭 크는 거예요. 막 커는 거예요. 막. 결국 이제 금나라를 세우고 이제 이 고려한테 요구하는 것이죠. 야, 너도 우리한테 사대할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자, 그 인물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자겸. 그렇죠? 예, 이자겸 등장합니다. 이자겸, 그 다음이 김부식,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바로 고려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모순의 어떤 그 출발점을 던졌던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이 이자겸과 김부식이 금에 대해서 사대하자라는 노선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지 뭐. 저는 이게 바로 그 시대 정신이라고 봐요. 그래도 고려 초기는 이 시대는 여전히 아직 천마음이 남아있는 거야. 고구려 계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야.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그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땅 떼어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윤관의 어떤 그런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문벌귀족 시대라는 얘기예요. 문벌귀족 시대는 어떤 시대야? 바로 보수적이고 지켜내려고 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어떤 그런 시대일 수 있잖아요. 굳이 여진족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금한테 사대하자. 문벌귀족 이자겸 김부식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자겸 김부식, 바로 이런 어떤 금사대 요구에 맞서가지고 빵 터졌던 사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묘청.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금정벌을 주장하고 있더라. 금정벌을 주장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요 시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죠? 네. 정말 여진족과 또 이렇게 또 맞서는 또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다가 이제 무신 시대로 옵니다. 이제 문제 심각해져요. 이게 왜냐면 몽골이 쳐들어와. 몽골이 어떤 징기스칸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나라가 바로 몽골의 원나라 아닙니까? 몽골족 아닙니까? 몽골족 가장 큰 정말 여러분 몽골족이 한번 쓸어간 곳이 있잖아요. 한번 그 말발굽이 지나간 곳은요 나만 아는 게 없었다 그래. 그저 먼지만 휘날릴 뿐이었다 그래. 정말 잔혹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쭉 말 타고 가면서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나라예요. 유럽 지역까지 가잖아요. 유럽 지역. 동유럽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 쓱 고개를 돌려가지고 동쪽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몽골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가 이제 피살당해요. 그 피살당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몽골족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게 일단 저 윤관과 이게 맞섰던 어떤 그런 내용들 한번 볼게요. 윤관, 요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봅시다. 일단 제가 묶어드릴게요. 여진족에 맞서 싸웠던 그런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 윤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진족에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 됐죠? 네, 오케이. 자, 이제 몽골입니다.
자, 몽골에 맞서 싸웠던 어떤 그런 모습들 누가 있을까요? 다 특히 이제 최씨 무신정권의 그 최후가 있어요. 자, 최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최후는요. 이 최후는요.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하게 됩니다. 예, 강화도로 천도해서 몽골과 맞서 싸우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면 강화도로 천도해서 몽골과 끝까지 싸웠던 어떤 항쟁의 모습들 이거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땅을 비워놓은 거잖아요. 지금요. 지금 집권 세력들이 강화도 들어가 버린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땅, 이 반도에는 있는 고려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몽골인들이 막 밀고 내려와가지고 막 쓸어버려요, 그냥. 그들을 방어해줄, 지켜줄 그런 집권 세력들이 지금 강화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고려 민중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때 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그 단적인 몽골이 그 행했던 그 단적인 어떤 그 모습들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들은요 그 거란족 침입 때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한번 막아내겠다라고 했던 그 초조 대장경 있잖아요. 그 초조 대장경 불태워버려요. 초조 대장경 불태워버립니다. 초조 대장경 불태워요. 그리고 신라 선덕 여왕 때 만들었던 황룡사 구축목탑 있잖아요. 그것도 불태워버려요. 이런 식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지나가면 남아난 게 없어요. 황룡사 구축목탑도 불태워버립니다. 구축목탑도 불태워버려요. 이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잔혹한 모습들로 이 땅 반도를 휩쓸고 다녔겠어요. 강화도를 들어가서 끝까지 항전했던 자세는 또 중요했지만 과연 그들이 이 땅 반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항쟁이라는 측면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항쟁의 과정 속에서 피 흘리면서 쓰러져 갔던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양면 좀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최후 강화천도를 끝까지 항전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바로 김윤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김윤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인성 전투. 그래서 정말 이 몽골에 맞서가지고 정말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충주에서 또 이 노비들과 함께 이 김윤후가요, 노비 딱 문서 다 불태워요. 예, 불태우고 나를 따르라. 우리 이기면 너희들 그 노비 다 해방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함께 독려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김윤후라는 어떤 인물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인성은 지금의 용인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이 있냐면 배중손이라는 인물이 있죠. 배중손. 자, 배중손 하면은 바로 삼별초. 이 삼별초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삼별초를 이끌었던 인물. 자, 이 삼별초의 항쟁 끝까지 항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디로 이동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삼별초는 진도 그리고 강화도에서 출발해요. 강화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강화도에서 싸우다가 그리고 진도로 그리고 이후에는 제주도로 끝까지 항전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이 제주도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진도에 가면 뭘 볼 수 있냐면 용장산성. 여기서는 용장산성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주도에 가시면요. 항파두성. 유적지들이에요.
끝까지 싸웠던 삼별초의 어떤 그 항쟁의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여기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몽골에 맞서가지고 이렇게 정말 끝까지 싸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해낸 게 바로 고려예요.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 몽골에 맞서가지고 이렇게 싸웠지? 이때 또 이제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들을 물리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있죠. 그 만든 게 뭔가요? 그 만든 게 바로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이걸 그래서 제조대장경, 다시 만든 대장경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또 항전의 어떤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몽골과 맞서 싸웠던 그런 히스토리, 역사를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분들한테는 큰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험난한 시대에 이들이 살아왔을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몽골에 맞서 싸웠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고 강화도에서 나와서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라고 하는 깃발을 내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저항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몽골 역사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가 정복하고 나서요, 그 정부를 인정해 준 사례가 없어요. 그 깃발을 그대로 인정해 줬잖아요. 고려라는 깃발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졌죠. 항복했죠. 하지만 싸웠기 때문에, 저항했기 때문에 고려라는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피해 대가입니다. 싸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후에는요, 고려인들이 직접 그 몽골 원나라에 들어가서 정치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들 어떤 그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기 어떤 그 발언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외교적 역량을 또 발휘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개경으로 환도합니다. 개경으로 환도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원간섭기로 이어집니다. 비록 고려라는 깃발은 내리지 않았지만 간섭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원간섭은요, 어떤 형태로 전개되었냐면요, 일단 여러분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먼저 영토를 축소시킵니다. 영토 축소. 영토를 축소 시킵니다. 영토 축소. 그 다음에 또 있죠, 여러분들. 바로 내정 간섭. 내정을 또 간섭하는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권문세족들 있잖아요. 이 권문세족들이 더 성장을 해요. 권문세족들의 이 원의 빌부터 성장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친원 세력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 원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토 축소에 대한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영토 축소와 관련된 내용은요, 바로 쌍성 총간부 그 지역을 가져가요. 천령 이북 지역을 원나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영토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쌍성 총간부, 이거를 내줍니다. 내주고요. 내정 간섭을 볼까요? 내정 간섭에 뭐가 있냐면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있어요.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정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행성,
관청이라는 의미예요. 이 동쪽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을 치기 위해서 정동행성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몽연합군이 일본 치러 가죠. 와우, 일본은요, 이거 정말 충격파가 컸어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일본의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여몽연합군이 이기진 못해요. 왜요? 그때 태풍이 불어오면서 그 배, 끌고 갔던 그 배가 꼬르륵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결국 여몽연합의 일본 원정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일본인들이 그 대제국 원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런데 태풍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물러갔잖아요. 여몽연합군이 물러간 거잖아요. 야, 이건 바로 우리 일본을 지켜주는 신이 보내준 바람이다 라고 해서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신풍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풍을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미가제라 그래요. 1941년 태평양전쟁 때 맨 막판에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맞습니다. 지금도 일본인들이 어떤 위기나 어떤 그런 상황이었으면 가미가제를 굉장히 그들은 잘 이야기합니다. 월드컵 때도 여러분 축구 때도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여기 신풍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그만큼 이 신풍 가미가제에 대한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신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근데 어차피 실패로 갔으면 이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갔다 오고 나서 또 이문소를 통해 가지고 내정 간섭을 계속합니다.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권문세족을 한번 볼게요. 이 권문세족들은요, 이 권문세족들은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하고요.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권력을 계속 쟁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권문세족은 정방. 가만 있어봐. 정방은 무신정권 때 최후가 만들었던 인사권 장악기구 맞습니다. 그거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인사권 장악할 수 있잖아. 좋잖아. 그죠? 그 다음이 어마어마한 토지, 대농장. 여러분들 산과 산을 경계로, 강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원간섭기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원간섭을 이제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왕이 등장하죠. 그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이 바로 공민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공민왕의 그 개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공민왕 정말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공민왕의 반원, 원나라에 반대하는 거죠. 반원 자주 정책이에요. 반원 자주 정책.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저기 위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저기 위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지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 자, 먼저 쌍성 총관부 있죠? 네,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 도도도도도도도 공격해서 결국은 없앱니다. 쌍성 총관부를 없앱니다. 무력으로 기철숙청. 바로 권문세족 있잖아요. 기철숙청, 쌍성 총관부 무력 탈환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동행성 이문소도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정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운명이에요. 사라져야지.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 없애버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권문세족 기철숙청, 이 기철을 또 숙청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농장, 자, 이게 문제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대농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문제를 해결해요. 자, 어떻게 해결하냐면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란 걸 설치를 합니다. 자, 전민변정도감 보세요. 전민변정도감.
도감. 이게 뭐냐면 토지전자 백성민자예요. 토지와 백성을 변정, 다시 변화를 줘가지고 원위치시켜 놓는 거예요. 원위치시켜 놓는 임시관청이라는 거예요. 이 전민변정도감은 바로 신돈을 통해서 만들고 있더라. 이 전민변정도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지금 권문세력들이 불법적으로 땅을 엄청나게 빼앗고요.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비를 시키는 거야. 공민당이 신도를 시켜서 그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다 이실직고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다시 불법적으로 뺏은 토지는 돌려주고, 다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던 사람들 양인을 풀려주고, 이런 모습이에요. 가만 있어봐.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고려 초기에 광종의 노비안건법, 그 노비안건법과 상당히 유사한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가지고 네, 바로 이런 대농장도 해결하고 있더라. 자, 이 전민변정도감은 여러분들 정말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거는 바로 재정 확보 가능해지겠죠. 네, 재정 확보 가능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왕권의 강화도 이뤄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재정 확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로 노비안건법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이 되잖아요. 같은 공통점이니까. 하여튼 고려시대 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은 광종, 고려 전기 광종, 고려 후기 공민왕입니다. 고려 전기에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광종의 어떤 그런 정책이 있다면, 고려 후기에는 바로 이렇게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 그 중에서 전민변정도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은 성공하지는 못해요. 결국 나중에 이 공민왕은 칼에 찔려서 시해당하죠. 이들의 어떤 그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권문세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되고,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성장한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그 신진사대부가 공민왕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개혁의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신흥무인 세력과 손잡고 결국 고려를 뒤집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고려 외교에 대해서는요 정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이 서희, 서희의 강동 6주 완전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대첩 진짜 중요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진족, 윤관의 별무반, 아주 이건 시험 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관의 별무반, 그리고 동북 구성 축조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여러분들 특히 이 배중손의 삼별초,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팔만대장경, 이때 조판되었다. 몽골의 어떤 침미에 맞서기 위해서 조판되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문세족, 이거 뭐 쌍성 총관부 탈환, 이게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들. 쌍성 총관부 탈환 완전 중요하고요. 정동행성 이문소, 그 다음에 정방, 뭐 이런 거 다 없애는 건 중요한데, 특히 전민변정도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민변정도감, 신돈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바로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의 역사를, 고려의 어떤 외교 관계를 배웠습니다. 고려 500년 동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모습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원간섭기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 또 이제 홍건적과 왜구가 또 쳐들어오거든요. 또 홍건적과 왜구. 정말 이들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도 고려라는 깃발을 꺾지 않고 내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다는 것.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바로 그 내부에서 신흥무인세력과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깃발을 꺾었다는 것. 저는 외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땐 정말 고려의 외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정말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 뒤에 오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많이 배울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고려의 외교에 대해서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의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우리 외교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한번 좀 이 고려의 외교를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의 외교 정치 파트 다 끝났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고려의 경제와 사회 가볍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